페루 안데스 산맥 고원 도시 카하마르카의 광장에 잉카 제국의 황제 아타후알파가 등장합니다. 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 황제, 황금감에 올라탄 채 수천 명의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광장 전체가 메워질 만큼 압도적인 위용. 그런데 광장 맞은편에는 단 168명이 서 있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입니다. 말 62마리, 대포 몇 문, 그게 전부입니다. 황제는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해가 지기 전 황제는 포로가 됩니다. 8만 대군을 이끌고 온 황제가 168명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것도 단 몇 시간 만에.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페인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유럽의 변방 소왕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했을까요? 어떻게 수백 명의 병사가 수천만 명을 지배하는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1469년 스페인의 한 결혼식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스페인 제국을 이해하려면 먼저 1500년대 이전 스페인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곳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8세기부터 무어인들이 지배해온 땅이었어요. 이슬람 세력이 700년 넘게 반도 남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왕국들은 북쪽 산악지대에 간신히 살아남아 있었는데 그중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강한 두 기독교 세력이었습니다. 이 두 왕국이 1469년 하나로 합쳐집니다.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1세와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의 결혼이었습니다. 이 결혼이 세계사를 바꿨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보통 인물이 아니었는데요. 이사벨라는 18살에 이미 내전을 진압하고 왕위를 차지한 사람이었어요. 결단력이 강철 같으며 페르난도는 외교와 전략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쓸 때 참고한 인물이 바로 페르난도였습니다. 이 둘이 합치자 이베리아 반도의 판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레콩키스타, 재정복 운동, 700년 동안 이어진 이 긴 싸움이 1492년 마침내 끝납니다. 이슬람 왕조의 마지막 거점이었던 그라나다가 함락됐거든요. 그라나다의 마지막 이슬람 왕 보압딜이 도시 열쇠를 이사벨라에게 넘기며 통곡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자처럼 잃은 것을 남자처럼 지켜내지 못했느냐고요. 그게 역사의 잔혹함이에요. 700년 동안 싸워온 민족에게는 싸움 자체가 정체성이 됩니다. 레콩키스타가 끝나자 스페인 전사들은 갑자기 싸울 대상을 잃었어요. 그 에너지가 향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싸우던 전사들, 전리품으로 불을 쌓는데 익숙해진 귀족들, 이 두 가지 욕망이 새로운 방향을 찾아 끓어오르던 바로 그 시점에 콜럼버스가 나타난 겁니다. 이사벨라 여왕은 한 이탈리아 출신 항해사의 청원을 받아들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어요. 그가 원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서쪽으로 항해해서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찾겠다는 것. 포르투갈은 이미 이 제안을 거절한 뒤였어요. 포르투갈 왕실 자문단이 콜럼버스의 계산이 틀렸다고 판단했거든요. 실제로 그 자문단이 옳았는데요. 콜럼버스는 지구의 크기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벨라는 그럼에도 결단했어요. 1492년 8월 3일 새벽, 콜럼버스의 세 척짜리 선단이 스페인 팔로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70일 후 그는 유럽인이 알지 못했던 땅에 발을 디뎠어요. 지금의 카리브해 바하마 제도였습니다. 콜럼버스 본인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아시아에 도착했다고 믿었지만요.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을 인도 사람, 즉 인디오라고 불렀습니다. 이 발견이 스페인 제국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카리브해에 거점을 마련한 스페인은 곧 더 큰 먹이를 향해 눈을 돌렸어요. 에르난 코르테스. 그는 원래 법학을 공부하다 15살에 신대륙으로 건너온 사람이었어요. 소문이 들려왔거든요. 더 서쪽 본토에 엄청난 황금 제국이 있다는 소문이요. 코르테스는 쿠바 총독의 명령을 어기고 단독으로 함대를 이끌고 멕시코 해안에 상륙했어요. 병력은 600명이었습니다. 말 16마리, 대포 10문. 그리고 상륙한 직후 코르테스가 한 일이 있었는데요. 배를 불태웠습니다. 600명의 병사들이 눈앞에서 자신들이 타고 온 배가 불타는 걸 봤어요. 돌아갈 배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이기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그렇게 퇴로를 없앰으로써 병사들의 목숨을 승리에 걸었습니다. 메소아메리카 대륙에는 인구 수백만이 사는 아스텍 제국이 있었거든요. 수도 테노치티틀라는 당시 유럽 최대 도시 런던보다 5배나 컸습니다. 호수 한가운데 지어진 섬 도시였는데요. 도로 대신 운하가 뻗어 있었고 거대한 피라미드 신전이 하늘을 찔렀어요.
코르테스 일행이 처음 그 도시를 봤을 때 마법의 나라에 들어온 것 같다고 기록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스텍인들이 스페인인들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스텍 신화에는 깃털 달린 뱀의 신 케찰코아틀이 동쪽 바다에서 돌아온다는 예언이 있었어요. 피부가 희고 수염이 난 신이라는 묘사였는데요. 코르테스가 딱 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것도 그 예언이 성취되는 해예요. 아스텍 황제 몬테수마는 코르테스를 왕궁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코르테스는 그 황제를 인질로 잡았어요. 이게 진짜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자리에서 몬테수마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신에게 저항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코르테스가 천재적으로 활용한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아스텍 제국 내부의 피지배 부족들이었습니다. 아스텍에게 착취당하고 심장을 제물로 바치던 수많은 부족들이 코르테스 편에 섰어요. 600명의 스페인 병사 뒤에는 수만 명의 원주민 동맹군이 있었던 겁니다. 1521년 8월 테노치티틀란이 함락됩니다. 스페인의 진짜 무기는 칼도 총도 아니었어요. 이간질이었습니다. 테노치티틀란의 마지막 날 76일 동안의 포위 공격 끝에 도시는 함락됐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였던 테노치티틀란은 잿더미가 됐어요. 호수가 시신으로 메워질 만큼 시가전이 격렬했습니다. 포위 공격 기간 동안 도시 안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천연두였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이 옮겨온 천연두가 성벽 안쪽에서 아스텍인들을 먼저 쓸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칼보다 병균이 먼저 이긴 셈이었어요. 마지막 아스텍 황제 쿠아우테목은 배를 타고 도망치다 붙잡혔어요. 코르테스 앞에 끌려온 쿠아우테목이 코르테스 허리에 찬 단검을 가리키며 이걸로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코르테스는 죽이지 않았어요. 대신 황금 매장 장소를 대라며 고문했습니다. 아스텍 제국이 무너지자 스페인의 야망은 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532년 11월 프란시스코 피사로와 168명의 병사가 페루 고원에 도착했어요. 처음 이야기로 돌아온 겁니다. 피사로는 코르테스보다 훨씬 더 거친 인물이었습니다. 에스트레마두라 출신의 극빈층 사생아였어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10대 때 돼지를 치다가 신대륙으로 건너왔어요. 그는 수십 년을 파나마와 카리브해를 전전하다 이미 50대가 넘어서 이 원정에 나선 겁니다. 배짱이었습니다. 피사로는 코르테스의 전략을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잉카 황제 아타후알팩의 만남을 요청했어요. 아타후알파는 8만 명의 군대와 함께 나왔습니다. 피사로는 168명과 함께 기다렸어요. 만남이 시작됐을 때 스페인 신부 빈센테 데 발베르데가 아타후알팩에 성경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아타후알파는 성경을 받아들었다가 귀에 갖다 댔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아타후알파는 성경을 바닥에 던졌어요. 피사로가 기다리던 신호였습니다. 숨어있던 스페인 병사들이 일제히 뛰쳐나왔어요. 광장 주변에 배치된 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말들이 돌진했어요. 그 고원 도시의 겨울 오후는 차가웠는데 광장 공기는 화약 연기와 먼지로 가득 찼습니다. 말 한 번 본 적 없던 잉카 병사들이 4발 짐승 위에서 쏟아지는 금속 덩어리들을 피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2시간 만에 7,000명의 잉카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스페인 병사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타후알파는 포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더욱 충격적인데요. 아타후알파는 피사로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갇힌 방 하나를 황금으로 가득 채워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2번. 한 번은 황금으로 한 번은 은으로. 아타후알파는 약속을 지켰어요. 잉카 제국 전역에서 황금과 은이 카하마르카로 몰려들었습니다. 피사로는 황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타후알파를 처형했어요. 1533년 7월 밤 카하마르카 광장에서 아타후알파가 처형됐어요. 잉카 제국의 황제가 손발이 묶인 채 스페인 신부의 세례를 받고 줄에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피사로는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됩니다. 이 배신이 잉카 제국의 심장을 꺾었습니다. 황제를 잃은 제국은 빠르게 무너졌고 1535년 스페인은 남아메리카 대륙 서쪽 전체를 손에 넣었어요. 그런데 스페인이 남아메리카에서 발견한 것은 황금만이 아니었습니다. 1545년 포토시, 지금의 볼리비아에 있는 이 산에서 세상을 바꿀 것이 발견됩니다. 은이었어요. 그것도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규모의 은 광산이었습니다. 세로리코, 풍요로운 산이라는 뜻이었는데요. 이 산 하나에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캐낸 은이 전 세계 은 생산량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포토시에서 캐는은 뮬라 등에 실려 태평양 연안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갈런선에 실려 스페인으로 향했어요. 매년 수백 톤씩. 그런데 이 은이 스페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토시의 은은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아시아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스페인은 1565년 마닐라 갈런 무역로를 개척했습니다.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출발한 배가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하고 거기서 중국 상인들과 거래하는 방식이었어요. 포토시에 은이 멕시코를 거쳐 마닐라로 흘러 들어가고 그게 다시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였어요. 그 결과 16세기 유럽 전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가가 폭등했어요. 수백 년간 안정적이던 유럽의 물가가 100년 만에 3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걸 가격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스페인이 아메리카에서 캐는 한 덩어리가 지구 반바퀴를 돌아 유럽 서민의 밥상 물가까지 흔들어 놓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은을 캐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미타 제도라고 불리는 강제 노역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17세에서 50세 사이 원주민 남성은 의무적으로 포토시 광산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지하 수백 미터 갱도하는 온도가 극단적으로 오르내렸어요. 수은 증기가 가득했습니다. 낙반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포토시로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원주민들은 차출됐습니다. 광산으로 끌려가기 전날 밤 가족들이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살아 돌아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16세기 내내 포토시에서 죽어간 원주민은 수십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죽음의 원인이 광산만은 아니었어요. 1492년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후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겪은 가장 무서운 것은 스페인 칼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퍼뜨린 병이었어요.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유럽인들이 수백 년에 걸쳐 면역을 키워온 병들이 아메리카에는 존재한 적조차 없었어요. 그 병균들이 대륙 전체에 퍼지는 데는 몇 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스페인 병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병이 먼저 도착해 마을을 쓸어버렸어요. 아메리카 대륙의 인구가 5천만에서 1억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100년 후 그 숫자는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던져졌어요.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신앙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언어가 지워졌어요.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아스텍의 신전 자리에는 성당이 세워졌어요. 잉카의 황금 조각상들은 녹여져 스페인 금화가 됐습니다. 문명 하나가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데 걸린 시간이 차에 100년이 안 됐어요. 이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 고발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도미니코의 신부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평범한 식민지 정착민이었어요. 원주민 노동을 착취하던 엔코미엔다 제도의 수혜자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원주민 학살 현장을 목격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이 가진 원주민 노동권을 포기하고 평생을 원주민 권리 옹호에 바쳤습니다. 인디아스 파괴에 관한 간략한 보고. 이 책이 나오자 유럽 전역에서 충격이 일었어요. 스페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앞세워 스페인의 잔혹함을 공격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검은 전설이라고 불리는 스페인 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원천이 됩니다. 하지만 라스 카사스가 기록한 내용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그는 직접 봤습니다. 카를 5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이 인물은 포토시의 은으로 유럽 전역에서 전쟁을 벌였어요. 독일 개신교 세력과 싸웠고 프랑스와 맞붙었고 오스만 제국과 충돌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스페인을 건드릴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카를 5세 치하 스페인은 전 세계 은 생산량의 80%를 장악했습니다. 매년 스페인 항구에 들어오는 은의 양이 유럽 전체 은 보유량보다 많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80%를 한 나라가 통제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카를 5세가 죽고 아들 펠리페 2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펠리페 2세는 스페인 제국이 낳은 가장 냉혹한 관료였어요. 방대한 제국의 서류를 직접 검토하고 결제하던 인물로 하루 수십 통의 편지에 직접 답장을 썼습니다. 제국을 책상 위에서 통치하려 했던 왕이었어요. 이 시기 스페인 제국의 영토는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10%를 넘었어요. 아메리카 대륙 대부분과 필리핀 군도와 이베리아 반도와 이탈리아 일부와 네덜란드까지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표현이 원래 스페인을 두고 만들어진 말이에요. 영국을 두고 생긴 말이라고 아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스페인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균열이 시작됩니다. 제국의 균열은 1588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세상 앞에 드러납니다. 무적함대 아르마다. 펠리페 2세가 잉글랜드를 침공하기 위해 만든 역사상 최강의 함대였어요. 배 130척, 병사 3만 명,
스페인 제국의 힘을 총집결한 군사력이었습니다. 이 함대가 영국 해협에서 잉글랜드 해군에게 박살났어요. 근데 사실 싸움에서만 진 게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결정타였어요. 북해에서 만난 거대한 폭풍이 살아남은 스페인 함선들을 아일랜드 해안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바다에 빠진 스페인 병사들이 아일랜드 해안가로 기어 올라왔는데요. 일부는 그 자리에서 처형됐어요.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더 참혹했어요. 갑옷이 너무 무거워 헤엄조차 칠 수 없었던 병사들이 수십 명씩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해안으로 기어오른 자들은 찢어진 군복에 맨발이었어요. 아일랜드 농부들이 발견했을 때 그들은 굶주림과 탈진으로 서 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게 불과 2달 전까지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 군대의 모습이었어요. 130척 중 살아 돌아온 배는 67척이었고 병사 사망자는 2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어요. 스페인이 무적이라는 신화가 깨진 날이었습니다. 이 패배 이후 네덜란드가 독립전쟁을 이어나갔어요. 영국이 바다에서 스페인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송 선단이 해적들의 먹이가 됐어요. 포토시에서 끝없이 쏟아지는 은이 있었지만 그 은이 스페인 경제를 살찌우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은 그 돈을 생산이 아니라 소비에 썼거든요. 유럽 전역의 전쟁 비용, 귀족들의 호화로운 생활, 성당 건설, 스페인 왕실은 그 어마어마한 은을 손 사이로 흘려보냈습니다. 제조업도 없었고 상업도 발달하지 않았어요. 은은 들어오는 족족 네덜란드 상인들과 독일 은행가들에게 빠져나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은을 가졌으면서도 스페인은 가장 많이 파산했습니다. 펠리페 2세는 재임 기간 중 3번 국가 파산을 선언했어요. 포토시에 은이 흘러들어오는 동안에도 스페인은 파산했습니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스페인의 쇠퇴는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네덜란드는 독립에 성공했습니다. 영국은 해상 강국으로 떠올랐어요. 프랑스는 루이 14세 아래 유럽의 중심이 됐습니다. 스페인 제국은 영토는 여전히 방대했지만 그 영토를 지킬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1700년대로 가면 스페인은 이미 이류 강국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초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침공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들이 하나씩 독립하기 시작했어요. 1820년대가 되면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인 제국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스페인이 세계를 정복하는 데는 50년이 걸렸어요. 그 제국이 무너지는 데는 30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5억 명이 넘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20개국의 공식 언어가 스페인어예요. 그 언어 안에 제국의 흔적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멕시코시티 한복판에 서면 아스텍 문명의 신전 위에 세워진 스페인 성당을 볼 수 있어요. 그 성당 아래 아직도 아스텍 유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장소에 두 문명이 겹쳐있는 풍경, 그게 스페인 제국의 유산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돌아보면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스페인 제국의 정복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용기였을까요? 기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운이었을까요? 역사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그 답이 총과 균과 쇠에 있다고 했습니다. 화약 무기와 면역 없는 병균과 강철 갑옷이 만들어낸 구조적 우위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하고 싶습니다. 정보였어요. 코르테스는 아스텍 내부의 갈등을 읽었습니다. 피사로는 잉카 내전을 이용했어요. 스페인은 적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천만 명의 삶이 지워졌어요.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정복의 이면에 역사상 가장 처참한 파괴가 있었던 겁니다. 스페인 제국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위대한 모험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워서는 안 되는 문명을 지워버린 대참사였을까요? 그 두 가지 평가 모두가 동시에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페인의 정복자들을 용기 있는 모험가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수천만 명의 삶을 빼앗은 침략자로 봐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이 정복의 유산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답이 어느 쪽인지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꺼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